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몇 점 맞는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몇 점 맞는 공부? 60점 맞는 공부합니다. 60점 맞는 공부. 공부 많이 하면 떨어져요. 공부 많이 하면 떨어지고 학원에서 이 정도 합시다. 그러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 나와도 60점 맞출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앞 시간에 투자론 조금 해봤는데 투자론에서 딱 오늘 하나만 하고 가는 겁니다. 현금 흐름이라는 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자, 투자 이론에서는 이 부동산을 투자할까 말까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걸 우린 투자 분석한다고 해. 그럼 내가 이 부동산을 보면서 이 부동산 투자할까 말까? 그래서 이걸 투자 대상 부동산 이렇게 부릅니다. 투자 대상 부동산. 그러면 투자 이론은 먼저 투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고요. 안 하고 투자할까 말까 그걸 결정하는 과정을 투자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할까 말까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학문적으로 투자 분석한다 하고, 그럼 투자 분석한단 말은 내가 투자할까 말까 결정하겠다.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투자할까 말까 결정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투자의 목적은 돈 버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 돈 들어가지 않고 돈 버는 경우는 없다고요. 그래서 내 돈이 나가면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올 건데, 나간 돈이 다시 들어올 건데 얼마가 들어오느냐 그거 따져보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결국은 이 투자 분석한단 말은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이 부동산이 나에게 돈을 갖다 줄 거라고. 그걸 예상되는 현금 수입 이렇게 불러요. 수입. 왜 예상되는? 투자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내 돈 나가는 게 있다고요. 내 돈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돈이 들어온다. 이것은 이랬을 수 없죠. 이건 뇌물이에요. 뇌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상되는 현금 지출이 있을 것이다. 이게 내 돈 나가는 거. 이게 내 돈 나가면 이 부동산이 나에게 돈을 갖다 줄 걸 예상되는 금액. 그래서 이 현금 수입이 더 크면, 그럼 내 돈 1억이 나가면 그 1억이 1억 5천을 갖다 준다. 그럼 5천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럼 투자하겠다는 소리지. 그래서 투자 분석한단 말은 결국은 현금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겠다. 수입이 더 크면 투자하겠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현금 수입과 지출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현금 수지라고 불러. 근데 현금 수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걸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결국은 투자 분석은 뭐 하는 것이다? 현금 수지를 추정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투자 분석, 투자 여부를 결정하자. 돈 되면 투자한다. 돈 되면 투자한단 말은 현금 수입이 현금 지출보다 크면 투자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현금 수입과 지출을 묶어서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이라고 한다. 그러면 현금 수지를 분석해보자. 현금 수지를 예상해보자. 추정해보자. 이제 이렇게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현금 수지를 분석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3단계 과정을 거쳐가는 거야. 취득이라는 과정과, 그럼 취득했으면 내가 가지고 있을 텐데, 취득했다가 바로 팔아버리면 투자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투기라고 한다. 그럼 투자가 되려면 취득하고 내가 3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보유하면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한다. 그럼 이 부동산이 임대형 부동산이라면 운영한단 말은 임대 영업을 한다는 소리다. 그럼 임대 영업을 하면 임대료가 들어오겠죠. 그것을 영업 수입이라고 그래. 그럼 임대료가 들어오는데 302호에서 도배장판 새롭게 해주세요. 보일러 고장났어요. 그러면 고쳐줘야 되겠지. 그런 것들은 영업 경비야. 영업 경비는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영업할 때 들어오는 돈이 있고 영업할 때 나가는 돈이 있다. 영업에 따른 현금 수입과 지출이 발생한다. 영업 현금 수지가 발생한다. 수지. 그다음에 팔 때, 매각할 때, 처분할 때 매각 현금 수지가 발생한다. 요 두 개가 계산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목이 있더라. 이걸 현금 수입이라고 하고 요 현금 유출이 현금 지출이 된다. 이 두 개를 따져서 현금 수입이 예상되는 금액이 더 크다면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투자 분석하려면 영업에 따른 현금 수지를 계산해 봐야 되고 팔았을 때 현금 수지를 계산해 봐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의미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분석할 건데 압도적으로 이 영업 현금 수지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래서 오늘은 영업 현금 수지가 무슨 말인가를 한번 따져보겠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되셨죠? 예, 그래요. 자, 이제 그러면 영업 현금 흐름을 추정해 볼 겁니다.
투자 현금 흐름, 현금 수지 분석한다.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보유할 때 현금 흐름, 그 다음에 팔았을 때 현금 흐름. 그러면 이제 보유할 때 현금 흐름을 영업 현금 수지, 영업 현금 흐름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영업 현금 흐름을 하고 나서 우리는 무엇이 시험에 나오는가,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여기 영업 현금 흐름에서는 시험이 이렇게 출제해요. 이렇게. 여기 출제형이 7가지 형태로 시험에 출제한다고. 여기서 그동안 작년에도 2문제 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안 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내버리니까 당황스러운 거지,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영업현금이라는 것은 이런 거요. 이 부동산을 내가 이 부동산을 사서 임대 영업을 한다면 그러면 나로부터 나가는 돈과 나에게 들어오는 돈이 어떻게 계산되는가, 그걸 추정해 보겠다. 그게 영업현금으로. 영업현금으로는 이 부동산 영업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나에게 얼마 들어올 것인가, 그걸 따져보겠다는 소리야. 그 최종적으로 들어온 것을 세후현금 수지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이걸 따져보는 거야, 이거. 그럼 세후현금 수지는 세금 낸 다음에 현금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따져보겠다는 소리야. 이게 영업현금으로입니다. 그럼 이제 이 부동산 영업현금으로 추정해 볼 텐데요. 이 부동산의 가격을 좀 알아보자고요.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라고 해봐요. 10억. 10억. 그럼 10억이면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10억. 10억이라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과 총 투자액이 똑같단 말은, 같은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사면, 요 10억짜리 사면, 자, 생각하는 거지. 나는 지금 돈이 5억밖에 없다. 근데 이걸 살려면 은행에서 5억 대출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총 투자액이 10억인데 이걸 이제 나눠지는 거야. 전부 내 돈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경우도 있고. 그럼 돈 빌렸다고 봐요? 돈 빌린 게 남의 돈이죠. 타인 자본이라고. 이게 차입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돈도 있겠죠? 자기 자본이 된다고요. 근데 부동산학에서는 요 타인 자본, 남의 돈을 저당이라고 그래요. 저당.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은행에다 저당 잡히고 돈 빌렸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 저당이 남의 돈이라고. 이것을 저당 투자액 그런다고. 그럼 자기 자본을 내 지분이라고 그래요. 지분 투자액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면 10억짜리 부동산 살 건데 내가 가진 돈은 5억밖에 없다. 그러면 자기 자본 5억. 그럼 은행에서 얼마 빌려온다? 5억을 빌려온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의 임대용 부동산인데 임대 단위수. 임대 단위수가 방수라는 소리야. 방수. 임대 단위수가 10개라는 소리야. 10개. 방이 10개짜리라는 소리지.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을 사서 내가 임대 영업을 한다면 과연 최종적으로 나에게 돈이 얼마 들어올 것인가, 그거 따져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부동산을 사서 임대 영업을 한다면 단위당 예상 임대료. 이 단위당 예상 임대료는 방 하나당 예상되는 임대료는 소리야. 그럼 방 하나당 예상 임대료가 1,000만 원이다. 1년간. 자, 이렇게 예상돼요. 그럼 이 부동산 영업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나에게 얼마 돈 들어올 것인가? 그것을 세후현금 수지라고 불러요. 자, 그럼 지금 따져볼게요. 이 부동산이요. 방 몇 개입니까? 10개. 전부 다 임대돼요. 그리고 요 1,000만 원 전부 다 받은다고 봐요. 그러면 총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1억. 그걸 가능 총소득이라고 불러요. 요 가능 총소득. 요 가능 총소득을 나중에 이제 가능 저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가능 총소득이라고 부르자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순서를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능 총소득이라는 게 있다. 그럼 시험을 이렇게 낸다고요. 가능 총소득이란 임대 단위수의 단위당 예상 임대를 곱하여 산정한다. OX? O 이렇게 낸다고요. 그러니까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요 순서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가능 총소득이 임대 단위수 방 10개에다가 그다음에 임대료 1,000만 원 두 개 곱했잖아요. 그래서 1억 나왔죠. 1억. 자, 그다음에 요 공실 및 불량부채라고 있는데 요 공실은 방이 하나가 비었대. 9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그럼 9개만 임대됐죠?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이 빠지는 거지. 그러면 불량부채는 임대가 됐는데 돈을 떼어먹고 도망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 부동산 지금 임대 몇 개 됐대요? 9개. 하나 공실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9개가 임대됐는데 302호가 돈 떼어먹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을 불량부채라고 그래요. 해수 불능채권이라는 소리예요. 해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라는 소리죠. 그럼 공실 및 불량부채가 얼마 나왔습니까? 2천만 원. 요 방 하나 공실 1,000만 원 빠졌죠? 그럼 한 명이 떼어먹고 도망갔으면 못 받아요. 그럼 2천만 원 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나에게 들어올 돈이 아니니까. 이 영업현금으로는 이 부동산 임대 영업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나에게 얼마 들어옵니까? 그거 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공실하고 불량부채는 처음부터 안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빼는 거지. 그 다음에 기타 수입은 지금 임대 영업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임대 영업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들어온 수입이 있어요. 여기다가 앞에다가 입구에다가 커피 자판기 설치했는데 그 자판기 수입이 한 달에, 1년에 만약에 200만이다, 300만이다. 그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타 수입이 있다고, 기타 수입. 요 기타 수입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이렇게 1,000만 원. 그러면 가능 총소득 1억에서 돈 못 받는 거 불량부채 1,000만 원, 처음부터 빈집, 공간, 임대 안 된 거, 공실 1,000만 원, 그럼 2,000만 원 빼고 기타 수입이 1,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계산된 금액이 9천이죠. 9천. 1억에서 2천만 원 빼고 1,000만 원 더 했으니까 9천이죠. 그 9천을 유효총소득이라고 부르는 거야. 유효총소득. 그럼 이제 시험 문제 가볼까요? 유효총소득이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해서 산정한다. OX? O. 그러니까 순서를 함께 하죠. 자, 그럼 이제 유효총소득이 9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하면 영업에 따른 경비가 들어간다고. 경비. 302호에서 도배장판 새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도 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영업경비라고. 그러니까 영업경비는 이 부동산 임대 영업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 이걸 영업경비라고 그래. 그럼 영업경비가 만약에 3천만 원이다? 그럼 3천만 원 이렇게 빼주는 거라고. 이거는 나에게 들어올 게 아니니까. 그럼 3천만 원을 빼고 났더니 6천만 원이 나왔죠. 요 6천만 원을 순용업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또 시험 문제 가보자. 순용업소득이란 유효총소득의 영업경비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O다 X다? X지. 순용업소득은 유효총소득의 영업경비를 가산, 더하는 게 아니라 차감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자, 이 순용업소득은요, 세 사람이 나눠가죠. 세 사람이. 근데 나는 최종적으로 나에게 들어온 돈이 얼마인가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 사람이 나눠갔거든요. 어떻게 세 사람이 나눠갔냐면, 여기 봐요. 요거 내가 투자한다면, 그러면 내 돈 들어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은행 돈 들어갔네요. 그죠? 그러면 이 부동산 임대 영업에서 돈 벌면 은행이 뭐라 하냐면 너 내 돈 5억 빌려가서 수익 냈잖아? 그러니까 내 목도 달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은행목이 빠져가는 거야. 그리고 국가는 너 영업에서 돈 버는데 세금 내라 이렇게. 그럼 국가목이 또 있는 거야. 그리고 나에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순용업소득은 세 사람이 나눠 갔는데 먼저 은행 가져가고 그 다음에 국가가 세금 가져가고 그리고 나에게 떨어지는 거야. 우리는 나에게 떨어진 거 하는 거. 나에게 떨어지는 거. 그럼 이제 은행에 돈 빌려줬는데 은행에서 갚으라고 그래. 빌려주면 갚으라고 그래. 그게 부채 서비스예요. 이게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은행에서 돈 5억 빌려왔죠? 5억 빌려왔잖아요? 그럼 5억 빌려왔으면 내가 매년 얼마씩 갚기로 약속했다고. 그걸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그 부채 서비스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빼주죠. 이건 은행목이니까. 그러면 이제 5천이 남았네. 이 5천이 나에게 들어오는 돈인데, 근데 세금을 내기 전에. 국가에다 세금을 내기 전에. 자, 이제 국가에다 세금 내야 되겠네. 제가 임대 영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업소득세를 내는데, 영업소득세도 또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4천 남았죠? 그 4천을 세후 현금 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는 투자자에게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말한다. OX? O. 그게 시험 문제라. 그렇게 낸다고. 오케이? 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영업현금 흐름인데 이 순서를 이제 암기하셔야 되지. 암기.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가능총소득,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 순용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이거 세는 똑같으니까 전후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 저는 요 앞머리 따서 이 부분은 앞머리 따서 외우십시오. 그런 말 않거든요. 저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쭉 그냥 암기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지금부터 1년 남았으니까 암기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대부분이 뭐 강사들이 이렇게 암기를 시키더라고요. 하, 유, 순, 전, 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는 따로 해요. 따로. 마이너스는 공, 기, 영, 부, 뭐 이렇게 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 끼워 맞추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택적으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편한가? 저는 그냥 여기 앞머리도 따지 말고 그냥 이거 의미를 생각하면서 임대 단위수가 예상 임대를 곱하면 금액이 나오는데 가능 총수득이다. 그래서 공실하고 불량부채 빼고 기타 수를 더하면 유효총수득이다. 유효총수득 영업하면 경비 들어가는데 영업경비 뺀다. 그러면
순용업소득이 나온다. 순용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은행목 빼주면 세전현금수이다. 그 다음에 국가목 빼면 세후현금수이다. 이렇게. 이제 이걸 영업현금 흐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금액, 요 세후현금 수지가 크면 클수록 나에게 들어온 돈이 크다는 소리죠. 그러면 투자 가치가 높을 수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이 세후현금 수지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마이너스. 요 세후현금 수지가 마이너스 될 수 있을까요? 자, 마이너스 거의 없죠. 왜냐면, 요 세전현금 수지가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럼 세금 내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무슨 말 됐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왜? 요 세후현금 수지가 100만 원이다? 그럼 영업소득세가 만약에 이게 200만 원이라면 이게 마이너스 100이죠. 근데 요 세전현금 수지가 100만 원이면 세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마이너스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거의 없는 경우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자, 이제 공부 방법은 출제 유형이 맞춰야 되는 순수 암기 하셔야 돼요. 순수 암기. 그 다음에 요 7가지 낼 건데, 자, 크기 비교 볼까요? 크기 비교? 요 크기 비교? 크기 비교는 이런 겁니다. 요 가능 총수도하고 유효 총수도하고 같을 수 있는가? 어디가 큰가 작은가? 요건 두 개는 잘 안 내고, 요거 잘 내요. 여기 순용업수도하고 세전현금 수지가 같을 수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결론은 같을 수 있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답입니다. 요거 봐요. 동일할 수 있다 나왔죠? 요게 답이에요, 요게. 그럼 왜 동일할 수 있는가 볼까요? 자, 이 사례는 순용업소득이 얼마래요? 6천이잖아요. 6천? 그러면 요 부채 서비스가 없다고 한번 해봐요. 부채 서비스 0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여기도 6천이잖아요. 그럼 같을 수 있는 거지. 그럼 부채 서비스가 없다. 요 부채 서비스는 누구 목이래요? 은행목이라고. 그럼 은행목을 안 준다면 순용업소득하고 세전현금수가 같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은행목을 안 준단 말은 여기 와야지.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와야지. 은행에서 돈 빌려면 은행목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목 안 빌려면, 은행에서 안 빌려면, 그러면 전부 내 돈으로 투자했다면 은행목을 줄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 순용업소득하고 세전현금수가 같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시험은 친절하게 이렇게 주진 않아요. 은행에서 돈 안 빌려왔다. 전부 다 내 돈이다. 그러면 순용업소득하고 세전현금수가 같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그냥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순용업소득과 세전현금수가 같을 수 있냐 없냐. 그럼 같을 수 있다 그러면 돼. 같을 수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이고. 자, 그러면 이거는요. 무조건 같을 수 있다고 해야 돼요. 세전현금 수지와 세후현금 수지가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생님 왜? 세금 안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 어느 경우 세금 안 내요? 자, 세전현금 수지가 만약에 100만 원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내 돈이 10억이나 5억이나 투입됐는데, 근데 나에게 들어온 돈 세금 내기 전에 100만 원밖에 안 낸다. 그럼 국가에서 세금 내라 그러면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세후현금 수지가 엄청나게 적으면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소리지. 그때는 세전현금 수지와 세후현금 수지가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제 세전현금 수지와 세후현금 수지가 같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같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되는 거지. 그래서 시험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크기 비교는 같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배우잖아요. 뭐 3번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가장 잘 나온 것 중 하나가 이거 잘 나와요. 이거. 영업경비. 영업경비가 도대체 뭐냐? 이거 잘 낸다고요. 그러니까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이런 거 잘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포함되는 거 나중에 다 암기할 건데 봐요. 여기 나왔네. 영업경비.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제 암기하셔야 한다고 이렇게. 그래야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많은 것은 제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제가 동그라미 쳐놓고 노랗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자는 소리야. 나중에 이제 외우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게 유지비, 관리비, 광고 선제비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재산세하고 그다음에 종부세하고 보험료 이런 것들이 영업경비다 나중에 외우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게 공시비, 불량부채 이렇게 쭉 있는데 나중에 이제 앞머리 따서 이제 외우게 된다고 이렇게. 그럼 이 영업경비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엄청나게 잘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영업현금 수지, 영업현금으로 내가 공부한다. 그러면 공부 방법은 아까 했던 거 출제 유형 7가지 있었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하는 거야. 그러면 순서 암기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크기 비교를 아까 했더니 동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업경비 반드시 이제
영업경비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거 암기하셔야 되고, 자, 이런 순서대로 공부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산 문제는 사례를 주면서 이런 거 계산해 보라고 준다고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어떻게 흘러가신 건지 아셨으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배웠으니까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출제하는가를 한번 좀 보자고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니까. 자, 아무리 열심히 배웠어도 여기 문제를 못 풀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틀려버리니까. 공부 안 한 거 되니까요. 자, 요 1번 지문이 작년에 나왔고 요 1번 지문이 매우 잘 나오는데요. 자, 봐요. 요 1번 지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추가해 볼 겁니다. 요 부동산, 이 부동산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거야. 그러면 이건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을 추정해야 되겠죠. 근데 부동산의 현금 흐름은 몇 가지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영업할 때, 할 때 이렇게. 그러면 현금 흐름을 추정해 보면 타임 스케줄로 가면 이 부동산 취득했습니다. 취득할 때 현금이 나가죠. 그럼 현금 지출이 있을 것이다. 유출. 그 다음에 보유기간 동안에 영업하죠. 운영하죠. 그럼 영업 수지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처분할 때 매각 수지가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 영업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발생했다. 이걸 부동산 학자들이 이것을 소득이득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렇게. 소득이득이다. 그 다음에 이 매각에서 팔아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걸 자본이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볼까요?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은 보유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과 처분 시 현금 흐름이 있다. OX? O.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 현금 흐름이 있다. OX? O.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있다. OX? O.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지문 가자고요. 1번,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가는 보유시 대상 부동산 운영으로, 운영한다는 게 영업한다고. 운영으로 나오는 소득이득과 처분 시, 매각 시 자본이득의 형태로 나타난다. OX, O. 이렇게. 이 지문은 엄청 잘 나오거든요. 이게 약간 바꿔서 최근에 한 5년 동안 3번인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순영업 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물 불량부지 빼고 기타 수입을 더했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순서대로 암기를 하셔야 돼. 그래야 풀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암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이 잘 안 될 거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가능 총소득이 있었어요. 거기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타 수입을 더했죠. 예, 더했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유효 총소득이 나오죠. 유효 총소득. 그리고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면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나와요. 그럼 여기 봅시다. 순영업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기타 수입 이렇게 나온 게 아니죠.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뭘 빼면 돼요? 영업 경비를 빼야 되죠. 지금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지문은 옳은 말 틀린 말? 틀린 말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꿔도 돼요. 봐요.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 영업 경비 뺀다. 맞죠? 이렇게 바꾸거나 요 앞에를 바꿔버려요. 이걸 유효 총소득으로 한번 바꿔봐요. 유효 총소득으로. 그럼 유효 총소득으로 바꾸면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한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이 앞에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유효 총소득으로 바꾸면 옳은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알려면 순서를 암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암기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자, 3번.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다. 차감한 소득을 말한다.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 뭘 차감한다?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한다. OX? O. 이런 식으로 출제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최근에도 요 30회 때도 최근에도 이렇게 순서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 됐나요? 예. 투자로는 여기까지 하자고요. 그러니까 투자로는 오늘 하나 했습니다. 현금으로 했는데 영업현금으로 했잖아요. 요 순서를 반드시 암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시험 볼 때까지 이거 제가 칠판에다가 몇 번 띄울지 몇 번 쓸지 한번 보시라고요. 계속 띄우고 쓰고 할 거니까 반복하면 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부동산 개론에서 마지막 파트가 감정평가론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 감정평가론에서 이제 맛을 하나 보고 갈 건데
요 감정평가 방식, 최근에 요 감정평가 방식에서 아주 쉽게 출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순환에서 요 기초인문 과정에서 요 이름이라 좀 알고 하자는 소리예요. 이름. 그러니까 요 자체가 시험에도 잘 나오기도 해요. 최근에. 그럼 요 감정평가 방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감정평가라는 것은 부동산의 가치 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가치를 구하는 방식이 있다는 소리예요. 방식. 요 칠판에 방식 몇 개 나왔습니까? 3개 나왔잖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근데 그 방식이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방법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요 이름을 좀 알고 가자는 소리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냐면, 자, 이 부동산이요. 요 부동산의 가격을 구해보자. 그게 감정평가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 부동산의 가격 구할 때 감정평가하려면 방식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학자들이 방식을 만들어낸다고요.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요 가격 삼면성이라는 게 부동산 가격에 접근하는 3가지 측면이 있어요. 3가지 측면. 그 가격 삼면성이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감정평가 방식을 우리 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그러면 요 비용성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라고요. 자,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요 부동산 가격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자, 우리. 요 부동산 만들 때 비용이 10억 들어가면 10억 좀 하자. 10억 좀 하자. 그런 사고를 비용성이라고 그래. 봐요. 이 부동산 가격 과연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소리야. 이렇게 합시다. 이 부동산 만들 때 생산비가 비용이 10억 들어갔다면 가격도 10억 좀 합시다. 그런 사고를 비용성의 사고라고 한다고.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거 아닌 것 같다. 그게 아니고 요 부동산 만들 때 100억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20억이 거래된다면 20억이라고 하자. 그것을 시장성이라고 그래. 시장성? 그러니까 시장성의 사고는 이 부동산이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가. 그럼 시장에서 10억이 거래된다면 10억 좀 하자. 그걸 시장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 수익성의 사고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요 부동산이 돈을 얼마 벌어주면 붙는가. 소득이 얼마나 창출되는가. 그러니까 소득을 많이 창출하면 가격이 높고 소득을 많이 창출하지 못하면 가격이 낮다고 하자. 그런 사고를 수익성의 사고라고 그래요. 요 3가지를 가격 삼면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가격 삼면성은 가격에 접근하는 3가지 방법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요 3가지 측면에서 이제 방식을 만들어낸다고요. 그 비용성의 사고에서 방식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걸 원가 방식이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원가가 코스트 비용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시장성의 사고에서 방식을 하나 만들어내자. 이 시장성이 시장에서 얼마 팔릴 것인가. 자, 그럼 봐봐요. 이 부동산하고 유사한 부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A 부동산이 있는데, 이 A가 어제 시장에서 거래됐는데, 시장에서 10억에 거래됐다. 10억에 거래됐다. 근데 이 A 부동산과 이 부동산이 유사하다. 그러면 이걸 이제 대상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대상 부동산도 시장에서 얼마쯤 거래될까? 10억쯤 거래되겠죠. 그래서 이 A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 비교해서 가격 구하자. 그래서 시장에서 10억이 거래된다. 유사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부동산이 시장에서 10억 정도 거래된다. 그러면 대상 부동산과 유사 부동산을 비교해서 대상 부동산 10억쯤 하자. 그걸 비교 방식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또 하나는 수익성의 사고 있죠. 그러니까 수익성의 사고는 이 부동산이 시장에서 얼마 거래된가 그거 관심 없다. 이 부동산 만들 때 비용이 얼마 투입된다 그거 관심 없다. 비용이 이게 1,000만 원밖에 투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익을 3억 5억 낸다면 그러면 그 3억 5억에 맞춰서 가격을 산정하자. 그걸 수익성의 사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익성의 사고에서 수익 방식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방식 몇 개 나왔습니까? 3개. 3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원가 방식을 미국 사람들은 비용 접근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요 비교 방식을 미국 사람들은 시장 접근법 이렇게 불러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수익 방식을 우리는 수익 방식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소득 접근법 이렇게 부른 거죠. 요 밑에 이렇게 써놓은 것은 예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2번인가. 그래서 밑에 써놨는데 요 밑에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 비용 접근법이라고 낸 사람은 미국에서 공부해서 온 사람이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뽐내려고 그렇게 쓴 거야. 누가 알아주나? 미국 갔다 오면? 가서 코로나 걸려오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은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나오지
요 밑에 말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참고상으로 써놓은 거지. 이렇게. 자, 이제 잘 드세요. 이제 부동산의 가격은 두 가지로 나와요. 아까 제가 수요 공급하면서 그래프 그리면서 가격, 이 가격하고 똑같은 말이 뭡니까?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임대료. 그러니까 부동산은 가격도 가격이고 임대료도 가격이라고요. 그래서 요 감정평가 남아는 가격 구하는 것도 있고 임대료 구하는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볼래요? 요 임대료 나왔잖아요. 요 가격인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가액이라고 표시했다고. 가액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가격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고요. 근데 감정평가 규칙은 가액이라고 했으니까 시험 문제는 가액이라고 나온다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가자고요. 요 원가 방식은 감정평가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감정평가하는 방식인데 요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가격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격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무수히 많다고 하지 말고. 언제나 무수히 많다고 하면 안 되지. 무수히 많다는 수요 공급에서만 무수히 많다고 그랬다고. 그 가격이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요 부동산 사고 팔았을 때 가격, 그 다음에 빌려줬을 때 사용료, 임대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원가 방식에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어떻게? 가액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소리를 이렇게. 그럼 가액 구하는 방법을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원가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가법. 그 다음에 임대료 구할 때 이럴 때는 적산법이라 이렇게 부르느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비교 방식도 가액을 구하는 게 있었고 임대료를 구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럼 비교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래사례 비교법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처음 들으니까 이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보란 소리야. 그래야만 이게 익혀지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 이렇게. 임대료 구하는 것은 임대사례 비교법이라고 그래요.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수익 방식에서 두 가지가 있겠죠? 어떻게 해요? 가액 구하는 게 있고 임대료 구하는 게 있다고 이렇게. 그럼 가액 구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익 환원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 이렇게. 그럼 가액 임대료 구하는 것은요 수익 분석법이다. 그러니까 이름은 좀 아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기초 입문 과정에서. 그러면 요 방식은 몇 개? 3개. 방법은 몇 개 나왔습니까? 6개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됐다고. 이랬는데 이제 최근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이 비교 방식에서 하나를 집어넣어준다고요. 토지 가격 구하는 게 있어요. 토지 가격. 토지 가격 구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하나 들어간다고요. 이게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감정평가 방식은 몇 개 있고 3개가 있고 이렇게 있고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된 거라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돼요. 자주 보다 보면 된다고. 자, 해볼까요? 가격 산면성,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그럼 비용성의 사고에서 원가 방식, 시장성의 사고에서 비교 방식, 수익성의 사고에서 수익 방식이 만들어졌다. 근데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는 가액 관한 것과 임료 관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각각 2개씩 나눠져야 돼. 원가 방식 2개 나눠놨잖아요. 수익 방식 2개 나눠놨죠. 비교 방식도 2개 나눠진데 이거 하나 추가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이게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원래는 이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비교 방식에서는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이 하나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추가되고 시험을 어떻게 냈냐면 봐봐요. 추가되고 이렇게 냈다고요. 자, 요 자체가 시험 잘 나와요. 이것만 가지고도 거의 10번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추가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연도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교 방식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고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고 그리고 가로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이 뭡니까?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또 최근에 출제했던 거 볼까요? 이렇게 된다고 최근에 출제했던 게. 그럼 여기다가 이거 비워둬요. 기억 이렇게 비워둬요. 그래서 원가 방식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연결시켜 줬어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 그랬습니다. 그럼 원가 방식은 무슨 성의 사고? 비용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억하고 이제 같은 문제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시장성 그다음에 여기다가 니은을 이렇게 놨어요. 그다음에 여기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비교법. 그러면 니은에 들어갈 말은요. 비교 방식. 그러니까 이 같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 세 번째 단은 수익성, 수익방식, 그 다음에 임대료, 여기다가 디귿 이렇게 놨어요. 이게 뭡니까? 수익 분석. 그러니까 결국 이 표를 여러분이 암기하는가를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중에 여기다 이제 공식까지 다 연결할 거란 말이지. 자, 그럼 또 여기 봐요. 원가법으로 뭘 구해요? 가액을 구하는 거야. 가액을. 원가법으로. 그럼 적산법으로 뭘 구하고? 임대를 구하는 거고.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뭘 구하는 거고? 가액을 구하는 거고.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임대를 구하는 거고. 수익환원법으로 가액을 구하는 거고. 수익분석법으로 임대를 구하는 거고. 의미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가액 구하는 게 몇 개 나왔습니까? 3개. 그래서 가액 구하는 게 3개 나왔으니까 이 가액에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러면 원가법으로 가액 구했죠. 원가법으로 구한 가액을 적산가액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액 구했죠. 그때는 비준가액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자, 수익환원법으로 가액 구했죠. 이름은 뭐라 한다? 수익가액. 적산법으로 뭘 구합니까? 임대료. 이름은 적산임대료. 그 다음에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임대료 구했죠? 그때는 비준임대료. 그러니까 요 비교 방식이 나오면 그럼 이름은 요 비준이란 말이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면 원가법으로 가격 구했다. 적산법으로 임대료 구했다. 그럼 원가 방식에서는 요 적산이란 말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은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그러면 가액과 임대료가 있는데 요 수익이란 말 들어가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기하셔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이 이번 순환에서 이제 암기하는 거야. 아까 했던 투자이론에서 현금 흐름도 암기하셔야 되고 이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암기하면 좋겠죠? 근데 지금 암기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면 잊어버리면 또 하고 잊어버리면 또 하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그러니까 어떻게 출제하는 거 보자고. 그게 중요하니까. 아까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자, 최근에 했던 거 30회 때 29회 때 이렇게 나왔네요. 29회 때도 나오고 30회 때도 나오고 1번 감정평가 3방식은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에 기초하고 있다. OX, O. 요 수익성에서 수익 방식, 비용성에서 원가 방식, 시장성에서 비교 방식. 됐지요? 이렇게. 자, 2번. 원가 방식 나왔습니다. 원가 방식은 비용성에서 하고. 그 다음에 원가법이 있고, 뭔 법이다? 적산법이 있다. 그럼 무슨 원리? 비용성. 그럼 기억에 들어갈 말은 비용성이다.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자, 2번. 비교 방식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었죠? 그럼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서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다. 이렇게. 자, 4번.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서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이다. 그럼 무슨 방식이다? 수익 방식이다. 수익 방식. 그럼 여기 1번부터 4번까지는 결국은 앞에 이거를 암기하신다는 소리죠. 이거 암기하면 풀린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하시는 소리죠. 이렇게.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해볼 건데 이거는 별 크게 어렵잖아요. 부동산 가격 공시라는 게 있고 거의 최근에 한 5, 6년 동안 매년 출제하거든요. 부동산 가격 공시, 국가에서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는 거야. 공시가 알려준다는 소리거든. 근데 부동산 그러면 크게 보면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 공시하죠. 토지 가격. 그 다음에 주택 가격 공시하고 그럼 주택 아닌 상가도 부동산이고 공장도 부동산이죠. 그래서 요 상가 가격, 공장 가격 공시하는데 그럼 상가나 공장은 주거용입니까? 비주거용입니까? 비주거용. 그래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하죠. 우리 시험은 요 두 개만까지만 나오죠. 요거는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크게 보자고요. 토지 가격은 두 개로 나눠서 공시합니다. 표준지 공시가라는 거 있고 개별 공시가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주택 가격도 두 개로 나눠서 공시하죠. 단독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근데 이 단독주택 가격은 다시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나눠서 공시합니다. 근데 공동주택은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안 나누죠. 이게 공동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나누지 않는다. 이게 최근 5년 동안 3번 나왔습니다. 이 비주거형은 이렇게 나누는데 한 번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렇게 나눈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표준지 공시지가 옆에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 써놨어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국장 이렇게 부르거든요. 얘는 공시권자입니다. 공시권자. 이 말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는데 누가 공시하는가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옆에 시장군수 구청 써놨죠? 이거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공시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가격은 두 개 나누죠?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그럼 표준주택 가격은 누가 공시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개별주택 가격은 누가 공시합니까? 시장군수 구청장. 자, 잘 봐봐요. 요 개별 공시지가 누가 공시? 시장군수 구청장. 개별주택 가격 누구? 시장군수 구청장. 자, 이게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는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이 있고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은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과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누가 공시하면 볼까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누구?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그럼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여기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나오거든요. 그럼 8개 공시하는데 공시권자는 두 사람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면 시장군수 구청장. 그럼 이제 오늘 공시권자는 다 알고 가야 돼. 공시권자는. 그럼 공시권자는 두 사람인데 특징이 나왔습니다. 요 개별 들어간 것만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럼 개별 안 들어가면 전 누구? 국장. 그러면 끝나는 거죠. 공시권자. 이 공시권자도 잘 물어봅니다. 공시권자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공동주택 봐봐요. 요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개별주택 나눈다, 안 나눈다? 안 나눈다. 근데 시험 이렇게 낸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선정한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한다 이렇게 낸다고. 다시 봐봐요.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낸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한다. OX? X. 왜?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출제한다는 거예요. 공시권자는 몇 사람? 두 사람. 국장 아니면 뭐? 시장군수, 구청장. 근데 개별 들어간 것만 누구? 시장군수, 구청장. 개별 안 들어가면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거 공시에서 이런 거 토지가격, 주택가격 공시에서 국가가 써먹어요. 써먹는데 여기 있죠. 여기 개별 들어간 거 있죠? 전부 다 세금 부과할 때 써먹어요. 그러면 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겠다. 그럼 국가가 그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 요 개별 공시지가 가지고 세금을 부과한다고요. 개별 공시지가 가지고.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높게 나와요. 높게 이거 공시하면 세금을 많이 내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부동산 가격 공시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세금을 우리가 많이 내고 조금 내고 그런다고 국민들이. 그래서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니까 여기서 전부 다 이게 가격이 공시되면 이의를 신청하게 해놔. 이의신청. 이의를 신청하게 해놨다고요. 이의신청. 그럼 부동산 가격 공시 전부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누구에게 이의신청할 것 같아요? 공시한 사람에게 이의신청을 해요. 공시한 사람에게. 집중력 흐트러진 모습이 보이네 지금. 집중력 흐트러진 모습이. 야?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오늘 봐봐요. 부동산 가격 공시 쭉 하는데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포인트 말고 가면 된다고. 개별에 나오면 누구?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그 다음에 이 공시하는 목적이 세금 부과하는 게 있다는 소리지. 그러면 내 토지 가격이 높게 평가돼 버리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내 땅 너무 높게 평가돼서 내가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소리야. 그럼 이렇게 된다고요. 봐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 개별 공시지가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 그럼 OX, X 전부 다 이의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의 신청은 누구에게 할까? 공시한 사람에게 해야지. 이 표준지 공시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했는데 이의 신청을 국방부 장관이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 전부 다 할 수 있고 누구에게 한다? 공시권자에게 한다. 자, 그렇게 하시자고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이 토지가 여기가 하곡동 이렇게 있는데 하곡동.
하곡동이 있는데 하곡동에 토지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개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와서 이 토지가 하곡동의 가장 대표적인 토지다. 그걸 표준지라고 해요. 표준지. 그럼 표준지 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표준지 공시가야. 이거 누가 공시한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럼 이 표준지 공시가는 언제까지 공시하냐면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시를 한다고요. 그럼 1월 30일 날 공시해도 되고 2월 말일까지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는 2월 말일 날 공시해라 이게 아니라고. 2월 말일까지 공시한다고. 그럼 이제 이게 공시일이고 표준지 공시가에 공시일이 있고 그럼 공시일은 2월 말일까지라고. 말일까지. 근데 공시 기준일이 되겠어. 공시 기준일이 있다고요. 공시 기준은 전부 다 1월 1일이야. 원칙적으로. 자, 무슨 말인가 볼까요? 이 토지가 지금 표준지라고요. 그럼 하곡동에 있는 표준지 공시가 공시하겠죠. 누가 공시한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면 2020년 하곡동의 표준지 가격 공시했습니다. 2020년 2월 25일 날 가격 공시하는데 이제 100만 원 이렇게 공시했어요. 100만 원 공시했습니다. 그럼 이 100만 원은 어느 날짜의 가격 같아요? 1월 1일 날 가격이에요. 1월 1일 날. 그러니까 이 토지 가격 공시하고 주택 가격 공시하는데 전부 다 그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하는 거야. 그걸 공시 기준일이라고 그래. 공시 기준일. 그러면 여러분이 토지 가격 공시됐다. 그러면 2020년 토지 가격 공시됐다. 그 가격은 1월 1일 날 얼마냐 이 소리야. 그걸 공시 기준이라고 그래. 그럼 공시 기준일은 전부 다 원칙적으로 1월 1일이야. 그러면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 토지 가격 공시, 주택 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 공시할 때 원칙적으로 공시 기준일은 몇 월이다? 1월 1일이다. 원칙적으로. 나중에 1월 1일이 아닌 게 나온다고 이제. 원칙은 1월 1일이다. 그 다음에 전부 다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에게? 공시권자에게. 그러면 공시권자는 두 사람인데 개별 들어간 것만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자, 이렇게요. 자,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은 이것도 암기를 하시면 좋죠. 계속 암기하러 가니까 축제 준 것 같아서 미안해서 제가 암기하시라는 말 안 했습니다. 암기하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기출 지문을 하자고요. 마지막에 배웠던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련해서 이제 기출 지문을 한번 보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제 이게 풀리면 될 거니까. 자, 1번 26회 때 나왔습니다.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뭐다? 1월 1일이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1월 1일이란 말은 예외가 있다는 소리야, 이게. 나중에 예외가 있는 걸 배운다고 이렇게. 자, 2번 표준지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제가 30일 말 안 했는데 30일 이내에 해야 되거든. 그럼 표준지 공시가에 이의가 있다.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이걸 바꿔볼게요. 개별 공시지가에서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의 신청한다. OX? X. 누구에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이렇게. 자,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한다. OX. X. 왜요? 공동주택에서는 표준주택이 있다고 없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자, 봐요. 주택은 두 개로 나누잖아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죠. 이렇게 나누고 이 단독주택에서만 표준주택하고 개별주택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공동주택에서는 표준주택을 선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이라 했잖아요. 그럼 공동주택에서는 표준주택이 선정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점이죠. 여기에 최근 5년 동안 3번 나온 거예요. 머릿속에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표준주택을 선정하는 것은 뭐만? 단독주택만. 공동주택에는 표준주택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까지가 제가 여러분하고 공부했던 이거가 제가 여러분하고 제시했던 여기 기초입문과정에서 공부 내용입니다. 오늘 공부한 것은 탄력성을 공부했고
그다음에 투자이론에서 현금 흐름을 추정해 봤고, 그다음에 부동산 감정평가에서는 감정평가 방식, 그다음에 방법,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식 이렇게 봤습니다. 저 기억납니까? 그렇지? 자, 이제 뭐 기초 입문 과정이라 해서 대충 가칭 없잖아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거 한번 보고 갈게요. 뭐 다 중요하지만 이거 갑시다. 수요 가격 탄력성은 0부터 무한대까지 몇 개로 나누고 5개로 나누고 이름이 다 다르다. 그럼 기준은 1이다. 탄력성 1. 그때는 단위 탄력적이고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근데 무한대가 됐다. 완전히 크니까 완전 탄력적. 0이 됐다. 완전히 작으니까 완전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이 같고,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이 어디가 크다? 가격 변화가 크다. 비가 크다 이렇게 온다.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양변화가 커진다. 그러니까 탄력적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이 1보다 크다. 그러면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다. 완전 탄력적이다는 가격 변화는 의미가 없고 수요량의 변화율이 무한대. 완전 비탄력적이다. 탄력성 0이다. 그때는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저의 맥주 수요량은 30병으로 고정된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이다. 그러면 수요 곡선은 완전 탄력적 수평선, 완전 비탄력적 수직선. 탄력적인 것과 비탄력적인 중에서 어디가 더 완만? 탄력적이면 완만. 됐죠? 이 논리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공가탄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가탄이 0이다. 이름은 뭐라고 하고?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공급선은 뭐다? 수직선. 됐지요? 이렇게. 자,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여유가 되면 요거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는 요 부동산 가격 감정 평가 방식에서 요 표도 엄청 잘 나오니까 하셔야 되고, 자, 이 정도까지 제가 요구합니다. 여러분 좀 부담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초 입문 과정 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공부가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좀 언제 할까 고민하지 말고 어차피 할 거라면 빨리 해서 빨리빨리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 시작하니까요. 되셨습니까? 네, 그래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요 3장 줬는데 이쪽인가에서 요 3장은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하고 같이 공부하게요. 60점은 제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래요. 다음 주는 월요일 날 오지 않고 수요일 날 옵니다. 그 수요일 날 오면 민법 선생님께서 또 윤변화 선생님께서 또 심각한 모습으로 저하고는 좀 다르죠, 성격이? 아마 제 생각에는 윤변화 선생님께서는 아마도 좀 법을 다루니까 심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대충.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 주 윤변화 선생님께 열심히 들고, 그 다음에 저하고 또 열심히 해보게요.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충분히 합격하죠. 뭐. 그거 안 되겠습니까? 몇 점 맞으십니다? 60점. 기초 입문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무슨 공부한다? 시험 공부한다. 그러면 됐다고요. 자, 다음 주에 뵐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